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시험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덕후맨 산림기능사 전자책으로 진행되는데요. 전자책은 지문연습과 기출문제, 예상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휴대폰이나 또는 PC로 다운받아서 공부하도록 최적화한 이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 책으로 빠르게 스킵하면서 공부하시면 효율이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전자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연습, 기출문제, 예상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강의에서는 지문연습과 기출문제만 다루고 예상문제는 시간상 다룰 수가 없습니다. 강의 교재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란에다가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크몽이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구입하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필기 4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문연습 1번입니다. 손도끼는 산림무육도구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산림무육도끼가 아니라 손도끼는 벌목작업입니다. 무육이라는 건 어루만지다. 아주 어린 나무를 돌보는 것이죠. 어린 나무를 돌보는데 손도끼 가지고 돌볼 수는 없습니다. 손도끼는 산림무육도구이다 그러면 틀렸고요. 손도끼는 벌목작업 도구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무육도구는 전정가위, 제식낫, 소형 손톱, 그 다음에 가지치기 톱 등 이런 것들이 어린 나무를 가꾸는 무육도구가 되겠습니다. 1PS는 0.735kW이다. 맞습니다. 이 HP는 영국식 표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죠. PS는 독일식 표기인데 이게 마력입니다. 그래서 1마력은 0.735kW입니다. 그래서 1PS는 0.735kW다 그러면 맞습니다. 벌목 작업에 사용되는 벌목의 도끼날의 날 각도는 9도에서 12도 사이가 적당하다. 맞습니다. 가지치기용은 8 내지 10도, 좀 뾰족해야 되죠. 그렇지만 벌목용은 좀 뭉툭합니다. 왜냐하면 벌목용은 도끼를 찍은 다음에 도끼날이 잘 빠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무디게 되어 있죠. 9 내지 12도. 가지치기용은 좀 더 예리합니다. 8 내지 10도입니다. 4P는 사피라고도 하고 또는 샤피라고도 하니까요. 4P는 벌목을 끌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게 뾰족하죠, 여기 날이. 이걸로 찍어서 벌목을 끌죠. 4P. 찍어서 벌목을 끄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산림작업용 도끼의 날을 갈 때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연마하지 않고 이걸 연마하지 않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연마하는 이유는 너무 날카로우면 도끼날이 목재에 끼어가지고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뭉툭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계톱 엔진은 2행정 1기관이므로 크랭크축 1회전 시마다 1회의 폭발 배기 행정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4행정에서는 흡입압축 폭발 배기 4행정에서 이 4행정이 한 바퀴 다 돌아가면 몇 회전하죠? 크랭크축은 2회전합니다. 그러나 2행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행정을 다 하도록까지 1회전 돕니다. 그래서 4행정에서는 2회전 돌고 2행정에서는 1회전 돈다. 그래서 기계톱 엔진은 2행정이죠. 2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크랭크축 1회전 시마다 폭발배기, 흡입압축 폭발배기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이 1회 일어난다. 그래서 2행정에서는 1회, 4행정에서는 2회, 크랭크축이 회전 수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죠. 7번입니다. 기계톱의 연료 비합 시 휘발유와 오일의 비합. 휘발유 대 오일은 25대 1입니다. 휘발유 대 오일의 비합은 25대 1이다. 자, 기계톱의 연료 비합 시 휘발유 20리터에 필요한 엔진 오일의 양은 0.5리터이다. 휘발유 20리터에 필요한 엔진 오일의 양은 얼마냐? 놓고 25대 1로 해서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이다. 그러면 25x는 20. 그럼 x는 25분의 20이 되죠. 이걸 구해보면 0.8이 나오죠.
그래서 몇 대 몇, 20리터에 오일이 몇 리터냐. 그럼 25대 1 이렇게 놓고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이퀄해서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사용하기 적합한 윤활유 점도는 SAE40이다. 틀렸죠? 이건 좀 반드시 알아두고 가셔야 합니다. 20, 30, 40 이렇게 있는데 SA20은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겨울은 보통 이니셜 W를 들어갑니다. 20W 그럼 이게 윈터의 이니셜이죠, 약자죠. 그래서 겨울은 20W. 그다음에 이거는요, 봄, 가을. 그다음에 40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계절로 나오면 온도로 안 나오고 계절로 나오면은 20, 30, 40. 20은 20W 겨울이고 30은 봄, 가을이고 40은 여름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봄, 가을이기 때문에 SAE 얼마여야 됩니까? 30이라 해야죠. 40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체인톱 에어필터는 반드시 1일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맞습니다. 체인톱의 에어필터에는 뭐가 많이 끼게 되겠죠? 예, 톱밥, 에어필터에. 그래서 톱밥 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톱 에어필터에 반드시 하루 1회 이상 청소해줘야 합니다. 자, 체인톱의 안내판 수명은 약 450시간이고 체인 수명은 150시간이다. 예,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체인의 몸통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가이드바 또는 안내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끝에 요게 체인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체인톱, 이 체인의 수명은 150시간. 그 다음에 이 안내판의 수명은 450시간. 이 몸통, 엔진, 몸통의 시간은 1500시간입니다. 수명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0, 450, 1500. 사행정기관에서 1사이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크랭크축은 사행정에서는 몇 바퀴 돈다고요? 2바퀴. 2회전. 이행정에서는요? 1바퀴. 1회전. 그래서 여기서는 사행정기관에서 사이클을 완료하기 위해서 흡입압 폭발 대기를 완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크랭크축은 2바퀴 돕니다. 720도 회전한다 그래야 되고 2바퀴 돈다 그래야 되고. 사행정기관의 작동 순서는 그렇죠. 흡입한 걸 압축하죠. 꽉 압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폭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폭발하면 배기하게 되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육톱 삼각 톱날 꼭지각은 38도 정도이다. 예, 무육톱의 삼각 톱날, 이렇게 된 톱날 있잖아요. 이 톱날의 꼭지각의 각도가 38도 정도이다. 38도. 예, 무육톱 삼각 톱날 꼭지각은 38도 정도가 적당하다. 예불기의 톱날 회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맞습니다. 예불기라고도 하고 예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도는데 이 예촉은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지 않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풀을 베면 뱀풀이 이쪽으로 나가죠. 뱀풀이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다. 맞습니다. 체인톱에서 초크나사는 시동 걸 때 냉각 공기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이 초크라는 말이 질식사시키다, 목을 조르다 이런 말이죠. 예, 공기와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를 막으면 연료량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동 걸기 좋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초크를 누르고 냉각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냉각 공기량을 차단시키고 연료량을 좀 더 많이 뿜게 돼요. 그래서 이때 초크가 하는 역할입니다. 플라스틱 술라에 속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종단 경사는 5, 60%가 적당하다. 맞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플라스틱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되나요? 통나무를 이 플라스틱 수라를 통해서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반쪽인데, 음, 반쪽인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경사도를 따라서 통나무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수라를 통해서. 이 수라의 각도가 50 내지 60% 정도의 정당 경사가 좋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작업 시 조림목을 심을 때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 판다. 무엇인지 알겠죠? 식혈기입니다. 이, 심을 식자에다가 이 구덩이 열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엔진이 돌아가면 구덩이가 파지겠죠? 이게 식혈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탁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지탁이. 이 가지할 때 지자에다가 이 타격이 피는 거 잘라버린다는 거죠. 지탁이.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기계입니다. 보시다시피 혼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지를 치는 거죠. 이 지타기는 가지치기 기계,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불기, 조금 전에 예불기 봤죠? 우리가 소위 이제 쉽게 말해서 예촉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예불기입니다. 등에다 메고 풀베는 거죠. 척척이란 무엇에 사용되는 도구인가? 측량하다, 재다, 뭔가 재는 것이죠. 예, 여기서 보면 규격제로 자를 때 표시하는 도구이다. 예, 벌채목을 규격제로 자를 때 표시하는 도구이다. 이것이 척척입니다. 자란 말이죠. 척이 자 그런 말. 산림 무육독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아까도 봤지만 무육은 뭐야?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아주 어린 나무를 잘 가꾸는 거. 이걸 무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손도끼. 이건 벌목할 때 쓰는 도구라는 거죠. 예, 손도끼 가지고 어린 나무 뭐 잘라버릴 일도 없죠. 예, 소형 손톱 재래식이나 소형 전정가 이런 것들은 무육작업 도구인데 손도끼는 벌목 도구입니다.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림 작업에 사용되는 식재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 식재 도구입니다. 나무를 심는 데 쓰는 거. 재래식 삽 맞죠? 재래식 낫은요. 나무 심는 데 쓸 필요 없겠죠. 뱅이도 나무 심는 데 쓰고 양날갱이도 나무 심는 데 씁니다. 그러면 낫은요. 예, 낫은 이건 빗깎이 작업할 때, 풀베기 작업할 때 이런 때 쓰는 거죠. 풀베기. 그래서 식재 도구가 아닌 것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림무육도구가 아닌 것은 자, 산림무육도구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스위스 보육란 맞죠? 가지치기톱 맞습니다. 양날갱이는 이건 뭐죠? 아까 봤죠? 이게 식재도구죠. 나무 심는 거지 무육도구는 아니죠. 전정가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양날갱이는 식재도구입니다. 갱이날과 갱이자루의 각도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이 각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이게 자루고 이게 날이잖아요. 이 날과 이 각도는 몇 도가 가장 좋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몇 도가 좋을까요? 네, 7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60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하다. 7번입니다. 1PS는 약 몇 킬로와트인가? 1마력을 말하는 거죠. 1PS 또는 1HP 또 우리 순수한 말로 1마력 얼마입니까? 0.735kW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벌목 작업 도구가 아닌 것은 자, 벌목 작업, 지렛대, 밀개, 샤피 다 벌목 작업 도구죠. 그런데 이리톱은 이거 뭡니까? 무육 도구죠. 무육 도구. 예, 아주 어린 나무를 가꿀 때 잘잘한 거 잘라주는 거 이게 이리톱이에요. 그래서 벌목 작업 도구 아닌 것 그러면 무육 작업 도구인 이리톱이 되겠습니다. 이리톱은 요 작은 이 뭡니까? 톱이죠. 손톱. 작은 손목을 하는 톱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육 도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벌도목의 가지치기용 도끼날에 적합한 거 가지치기용입니다.
벌목용이 아니고 가지치기니까 좀 더 예리해야겠죠. 그래서 8내지 10도가 되겠네요. 벌목용 도끼라면 9내지 12도인데 이것은 가지치기용이기 때문에 8내지 10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벌목용은 9내지 12도고 가지치기용은 8내지 10도다. 임목 수학 작업 기계화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작업원의 숙련도가 임업 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맞죠?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재료인 임목의 규격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료에 맞는 기계를 선택해야 한다. 맞습니다. 작업의 소규모화에 따라 다공정 기계 장비보다 전문 기계 장비가 경제적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소규모화이기 때문에 기계 장비가 전문 기계 장비보다는 뭐가요? 다공정, 여러 가지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와야 소규모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임에 따라서 전문 기계 장비보다는 다공정 기계 장비라야 더 경제적이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소규모화에 따라 전문 기계 장비보다는 다공정 기계 장비가 경제적이다. 그렇겠죠? 기계 한 대 들여놓고 여러 가지 공정을 같이 해버려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격 규모인데 그걸 위해서 각각마다 전문기계 하나 들여온다면 그건 이제 비경제적이겠죠. 11번입니다. 임업기계의 분류에 따라서 조림 및 육림기계, 조림은 심는 거, 육림은 기르는 거, 그러면 그거 아닌 거 그랬죠. 자, 예불기는 육림기계라고 할 수 있죠. 밑깎이 해줘야 되니까. 기타기는 가지치기죠. 이것도 일종의 육림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식혈기는요, 절임기계죠. 나무 심는 거니까. 프로세서는요, 요거는 벌목용이에요, 벌목용 가지치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프로세서는 벌도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기계가 이게 프로세서예요. 지가 잡고 나무를 쭉쭉 훑으면서 가지를 쭉쭉 쳐버리고 다듬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목용에서 쓰인다. 프로세서는 벌목 및 조제기계, 조제라는 게 다듬는다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수종 중 산림작업용 도구 자루로 가장 적합한 거. 자, 도끼자루라든가 이런 자루로 가장 적합한 거 느티나무입니다. 그냥 알아두십시오. 느티나무가 도구자루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루용지에 맞는 수종은 느티나무가 제일 좋고 포도나무, 박달나무, 뭐 들매나무, 울프레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지 않은 거 소나무, 뭐 전나무 이런 침엽수 같은 거 이런 것은 아주 자루용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목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소나무나 전나무 쪽은 자루용은 아니다. 다음 도끼자루 제작에 가장 적합한 수정으로 묶어진 거. 자, 소나무 나오면 아니죠. 전나무 나오면 아니죠. 여기도 전나무 나오면 아니죠. 미원밖에 없네요. 예. 호두나무, 가래나무, 물풀의나무 이것이 도끼자루로서 가장 좋은 제목이다. 그래서 소나무나 전나무라든가 이런 침엽수 나오면 도끼자루나 이런 도구 자루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다음 중 집재와 운재에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가 아닌 것은 자, 집재라는 것은 뭡니까? 제목을 쌓는 거죠. 운재는 운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쌓거나 운반하는 기구가 아닌 거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플라스틱 수라는 뭐죠? 예,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할 때 이 플라스틱 통을 반절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여기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목재를. 이게 수라래. 이게 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운재죠. 단순수라는 삭도 집재기. 이것도 예, 집재기고요. 요 집재, 예, 집재기죠. 민치. 이거 끌어들이는 거죠. 운재죠, 운재. 예, 끌어당기는 거. 자동 지타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지치기 도구예요.
그러니까 집짐 문제가 아니죠. 이건 살아있는 나무에 가지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 가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명칭과 사용되는 용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그림, 여기를 집게로 해가지고요. 소경제 인력 집게입니다. 이게 1번 스웨디시 갈고리인데 적은 지름이 있는 이런 적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양집게로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스웨디시형 갈고리입니다. 소경제 인력 집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내연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연기관이겠네요. 내연기관은 어떻게 해요? 엔진의 속에서 불을 피우죠. 그래서 폭발을 하죠. 외연기관은 밖에서 불 떼는 거예요. 뭐죠? 전기기관이죠. 그래서 내연기관이 아닌 것, 즉 외연기관, 그러면 전기기관이 되겠습니다. 전기기관은 외연기관으로 수증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 열을 어디서 피워요? 내연이 아니라 외연, 밖에서 피우는 거예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사행정 기관에는 없는 것. 이행정에는 있고 사행정에는 없는 것. 이게 뭡니까? 소기공이라는 거예요. 소기공. 이 밸브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행정에는 있는데 사행정에는 없다. 그래서 소기공은 이행정 기관에만 있습니다. 이행정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답 나왔죠? 소기공입니다. 그래서 이행정 기관은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없고 흡기와 배기 밸브가 없고 대신에 밸브 대신에 소기공이 있다는 거예요. 휘발유와 오일을 섞어서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따로 엔진 오일통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순서 뭐라고 그랬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순서입니다. 흡, 압, 폭, 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1번이 되겠네요. 엔진의 출력을 마력 대신에 킬로와트를 사용하겠다. 1마력은 얼마라고 그랬죠? 0.735킬로와트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약 얼마입니까? 0.7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행정 내연기관에서 최초의 시동을 걸 때 초크시키는 이유. 이 초크가 원래 뭐예요? 이게 목조르기 이런 말이죠. 숨 못 쉬게. 그래서 산소 공급을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연료와 공기 혼합비를 높이기 위하여? 아니죠. 오일이 적정하게 혼합되도록 하기 위해 연료가 많이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료와 공기 혼합비 이행정 등 최초 시동을 할 경우에 초크는 흡입되는 공기를 차단해서 흡입되는 연료량을 많게 하여 시동이 잘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연료가 같이 들어가는데 공기를 차단시켜버리고 연료를 높이는 거예요. 연료를. 그러니까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연료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연료 비율을 높임으로써 시동이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료 비율을 높인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행정기관의 기계톱에 사용하는 혼합연료의 취급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각 연료를 혼합하지 않고 주입하여 사용한다. 틀렸죠. 주입하기 잘 흔들어서 혼합해서 쓴다. 맞습니다. 뭐하고 뭐를요? 휘발유하고 오일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따로 엔진 오일이 필요가 없어요. 휘발유와 오일하고 바로 그냥 같이 태우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계톱의 연료는 휘발유와 엔진 오일의 비율이 25대 1이 되도록 주입하기 전에 잘 흔들어서 혼합해서 주입해야 합니다. 봄과 가을에 사용하기 적합한 윤활유의 점도. 아까 보셨죠? 겨울,
봄, 가을, 여름, 겨울에는 20, 30, 40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겨울에는 W자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20W, 봄하고 가을에는 SA 30, 여름에는 SA 40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봄과 가을이라고 그랬으니까 SA 30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계톱에 연료와 오일을 혼합할 때 휘발유가 15리터이면 오일의 양은 몇 리터가 필요한가? 혼합 비율은 25대 1이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아까도 풀어봤지만요. 연료 15리터인데 몇 리터가 필요하냐? 오일이요. 그런데 이것이 25대 1이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면 내향의 곱 25x는 외향의 곱 15. 그래서 x는 얼마죠? 25분의 15. 요 15를 25로 나눈 값. 그러면 얼마가 되겠나요? 0.6이 나오나요? 0.6이 나오는 것 같죠? 계산해 보면 0.6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풀면은 불과 30초면 다 풀릴 수 있죠. 기계톱으로 원목을 절단할 경우 절단면에 파상무늬가 생겼다. 절단면에 파상무늬가 생겼다. 이건 무엇 때문이죠? 창날각이 고르지 못하면 이런 파상무늬가 생깁니다. 창날각이 고르지 못하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기계톱의 기관에 흡입되는 공기 중에 먼지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것. 자, 먼지 제거. 필터죠. 에어 필터입니다. 기계톱의 각 부분별 기능 중 목재의 절삭 두께 조절하는 게 뭐죠? 깊이 제한부. 여기 절삭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삭 두께, 이 두께 얘기 나오면은 깊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두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깊이 제한부다. 기계 톱날을 연마하고자 할 때 필요 없는 공구는, 자, 기계 톱날을 연마하는데 셋톱이 필요할까요? 이런 케이스 뭐 이렇게 생긴 셋톱이 기계 톱날 연마하는데 줄이 필요하겠죠. 줄이. 그리고 깊이 제한척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삼각 톱날의 연마 준비물이 아닌 것. 삼각 톱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연마하는데 원형 줄은 이거 둥그런 거란 말이에요. 둥그런 거. 여기다 놓고 안 돼, 이거. 해봐야. 그래서 마름모 줄이나 원형 연마석, 저침체 이건 다 필요하지만 원형 줄은 여기다 넣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뭐 평줄이잖아요. 이게 지금 원형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원형줄 둥그런 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연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원형줄은 여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톱날 가는데 원형줄은 필요 없다. 사행정 엔진과 비교한 이행정 엔진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이행정 엔진이라는 게 뭐 예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행정 엔진이죠. 전기톱이라든가 엔진톱이라든가. 저속 운전이 용이하다 틀렸죠. 고속으로가 잘 안 돌아가요. 점화가 어렵다 맞습니다. 무게가 무겁다 틀렸죠. 무게는 가볍죠. 휘발유와 오일 소비가 적다 틀렸네요. 휘발유와 오일 소비가 많죠. 그러면 올바른 것은 그럼 점화가 어렵다. 점화가 처음에 시동 걸 때 잘 안 걸리죠. 이행정 행정기관이 시동 걸 때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행정 엔진의 특징, 사행정과 비교해서 저속 운전이 어렵고 맨 고속으로만 돌아간다. 중량은 가볍다. 점화가 잘 안 된다. 배기음이 딸딸딸하고 크게 들린다. 휘발유의 오일 소비가 많다.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크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출력량이 크다가 아니고 동일 배기량에 비해 이 말이에요. 몇 cc 이런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어떻다고요? 출력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크다. 뭐가요? 이행정기관이. 이행정기관을 사행정과 비교했을 때 이행정기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배기음이 낮다. 틀렸죠. 달달달 크게 소리 나죠.
휘발유와 오일 소비가 크다. 맞습니다.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크다. 맞네요. 저속 운전이 곤란하다. 맞습니다. 고속으로만 돌아가요. 그러면 틀린 것은 배기음이 엄청 높죠. 딸딸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기계톱 엔진에 있어서 크랭크 축이 몇 회시마다 1회 폭발이 일어나는가? 폭발 배기 행정이 일어나는가? 자, 이 행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이클마다 1대1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한 사이클이 돌면 회전도 1회 한다. 사행정은요. 2대1인데 이게 사행정. 사행정은 2대1인데 이행정은 1대1이에요. 그래서 1회의 폭발이 났다면 배기행정은 폭발 배기행정은 몇 회예요? 1회. 1대1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림 및 육림용 기계가 아닌 것은 조림이나 육림용이 아니다. 자, 윈치는 뭐죠? 예, 도벌해가지고 걸목해가지고 목재 끌어당기는 것이죠. 걸목해가지고 운지하는 거. 그러니까 조림이 육림 기계가 아니에요? 아니죠. 걸목용이죠. 애불기 이것은 밑깎기 할 때, 풀베기 할 때 하는 것이고요. 체인톱 이것도 육림용이나 또는 그런 기계가 되겠죠. 육림용은 되겠죠. 종류 기타기 가지치기 이것도 육림용은 될 거예요. 근데 윈치는요. 걸목용입니다. 걸목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것. 그래서 3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윈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여기서 조정을 하면 이게 여기다 물려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집재용, 운반용, 적재용 윈치다. 소형 윈치의 활용 범위가 아닌 것. 자, 소형 윈치, 소집재, 집재 작업 맞죠? 조제 작업, 윈치로 조제 작업 할 수 있나요? 가지고 두고 이건 못하죠. 수라 설치 작업, 이것은 맞죠? 그 다음에 직접 견인도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요. 조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조제 작업이라는 게 뭐죠? 조제라는 게 다듬기. 벌목해는 나무를 다듬는 거, 이게 조제 작업이에요. 소형 윈치 가지고 조제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수라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 중간에 이게 이제 목재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수란. 도끼자루용 원목으로 가장 적합한 수종. 아까 느티나무 봤는데 또 하나가 있죠. 무프레 나무입니다. 느티나무, 무프레 나무. 대패형 톱날의 청날 각도로 가장 적합한 것. 대패형 톱날의 청날 각도 몇 도 정도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5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벌도목에 있어서 작은 가지의 가지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덮기, 톱, 기계톱, 쐐기, 벌도목입니다. 벌도목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 사실 톱보다도 더 효율적인 게 덮기죠. 덮기로 가지치기 하는 거. 벌도목에 쓰는 덮기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작업에 있어서 무거운 벌목용, 그러니까 벌목용 덮기죠. 가지치기 덮기가 아니고 벌목용 덮기는 좀 둔하죠. 9 내지 12도고 가지치기용은요. 8 내지 10도죠. 가지치기용 덮기는 8 내지 10도인데 여기서는 벌목용 덮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 내지 12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일마력인데 원래 엄격하게 말하면 0.735로 돼요. 73.5km 이런데 여기서는 지금 75km를 1초에 1m 들어 올린다. 이렇게도 맞는 지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PS에 대해서는 75kg을 1초에 1m 들어 올린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벌목 작업에서 쐐기는 주로 벌도 방향의 결정과 안전 작업에 사용된다. 목재 쐐기를 만드는 데 적당한 수준이 아닌 거. 목재 쐐기. 토끼자루 날이나 또는 목재 쐐기나 이런 것들은 침엽수는 좋지 않아요.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이런 침엽수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기다 소나무 이것은 목재로도 쐐기로도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니기다 소나무는 목재의 질이 좋지 않아서 쐐기용을 쓰지 않습니다. 쐐기용으로. 전정과 있는 일정한 일을 하기 위하여 힘을 적게 들이려는 역학적 원리에서 고양된 것이다. 역학적 원리. 전정과의 역학적 원리가 뭘까요? 그렇죠. 지렛대 역할이죠. 좀 힘을 적게 들이고 움직이는 거죠. 지렛대 원리입니다. 전정과의는 지렛대 원리를 역학적 원리로 해서 원리를 이용한 도구이다. 전정과의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큰 힘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부의 작업은 인력 작업으로 하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인력 작업. 또 일부는 뭐냐 기계 작업이 한다. 자, 벌목 작업은 인력으로 하고 집지 및 운반은 기계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인력으로도 하고 기계로도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완전 기계화는 아니죠. 부분 기계화로 한다 이 말이죠. 부분 기계. 인력으로 일부하고 일부분은 기계화로 한다.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구 자루로 사용되는 목재의 가치가 없는 것. 도끼 자루라든가 이런 자루. 여러분 봤지만 침엽수는 좋지 않다. 활엽수라야 좋다. 근데 이게 침엽수 목재, 그래서 틀렸죠. 예, 자루로 사용되거나 쐐기로 사용되는 것은 침엽수는 안 쓴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맞는 기분입니다. 자루로 사용되는 목재는 침엽수는 좋지 않고 뭐가 좋다고요? 활엽수가 좋습니다. 다음 도구 중 소경목, 적은 나무, 지름이 적은 나무의 벌목에 쓰이지 않는 도구는 도끼, 활톱, 2인용톱, 체인톱. 자, 소경목이면은 적은 나무 얘기예요. 작은 나무. 그런데 이 작은 나무에다가 두 사람이 흥부 박타듯이 두 사람이 밀고 당기는 톱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2인용 톱은 대경제, 지름이 큰 나무, 이런 나무 자를 때 둘이 양쪽에서 2인, 여기서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 밀고 당기면서 하는 거. 대경제에 쓰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인용 톱은 배경 목재에 쓰입니다. 벌목에 쓰입니다. 47번입니다. 자동 지타기를 사용하여 가지치기 하는 임목으로서 적합한 것은, 자, 지가 이제 이런 고든 나무를 따라 올라가면서 이런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기계죠. 지타기가. 가지가 가늘고 통직하기 잘 자란 나무. 네, 이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꾸불꾸불하거나 이런 나무는 얘가 돌아가면서 하지도 못해요. 가지가 곱고 퉁직하고 가늘고 긴 나무, 이런 나무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탁이잖아요. 고든 나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불꾸불하거나 이러면 안 좋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 지타기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우천시 미끄러진다. 맞습니다. 바퀴에 의해서 지가 돌아가면서 바퀴로 상처 내는 것도 있어요. 잇목 형상에 기한 상처도 있습니다. 인력에 의한 가지치기 작업보다 높은 위치까지 작업 불가하다? 이러면 누가 이 지타기를 쓰겠어요? 나무가 이렇게 높아서 도저히 사람이 올라가서 이 가지치기를 못하겠으니까 이 기계를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지가 올라가면서 돌면서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치기 하는 것보다 더 높게는 못 올라간다. 그럴 바에 누가 지타기를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지타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연접봉의 역할은, 연접봉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
커넥팅 노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커넥팅 노드. 이 영어로 하면 커넥팅 노드고 우리말로 하면 연접봉입니다. 뭐와 뭐를 연결하나요? 그렇죠. 피스톤하고 크랭크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이 정답입니다. 크랭크하고 피스톤을 연결하는 연접봉. 이것이 커넥팅 노드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이거예요. 피스톤이 여기서 상하로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럴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이 연접봉이 커넥팅 노드가 뭐를 돌려요? 크랭크 축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스톤하고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연접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연료의 오일을 첨가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엔진 내부에 윤활 작용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로 엔진 오일이 없습니다. 연료하고 휘발유하고 오일을 섞어서 그냥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엔진 내부에 윤활 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이행정 기관에서 새로운 가스가 흡입되면 연소된 가스를 몰아내는 작용을 하는 것. 흡입하고 배기가스가 이행정에서는 없어요. 배기 밸브가. 그 역할을 뭐가 하죠? 소기공유합니다. 소기작용이죠. 이행정 기관에서 새로운 가스 흡입되고 연소된 가스를 몰아내는 배기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소기작용이 되겠습니다. 이행정 기관에만 있는 거 좀 전에 봤죠? 소기공이죠. 이행정 기관은 배기와 흡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소기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53번입니다. 기관의 작동 원리 중 4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 4사이클을 이란 것이 있다. 이는 1사이클을 완료하기 위해서 몇 회전 하느냐, 크랭크 축이. 이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사행정기관이라는 거죠. 행정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개가 있죠. 사행정기관이에요. 이 사행정기관에서는 1사이클이 돌 때마다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어떻다고요? 2회전 한다. 뭐가요?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은 2회전 한다. 720도 돌죠. 그런데 이행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1대1이라 말이죠. 1회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4사이클 그랬으니까 2회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행정기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이행정기관 동일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이 크다. 맞죠? 저속 운전이 용이하다? 아니죠. 굉장히 고속으로만 돌아가죠. 엔진톱이라든가 A촉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흡입 기간이 짧고 기동, 즉 시동이 시동이 잘 안 걸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점화가 어렵다. 이게 시동 잘 안 걸리니까. 그럼 틀린 것은 이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체인톱 출력 힘의 표시로 사용되는 국제단위 마력은 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1마력, 2마력 하는 그 힘의 표시는 그렇죠. 홀스파워 1번이 HP가 정답이죠. PS도 있는데 국제적인 공식 국제 단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 단위로는 HP를 써야 합니다. 체인톱에 사용하는 오일의 점역도를 표시한 것 중 겨울용이면 무조건 윈터라는 게 붙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윈터가 붙는 20이고요. 봄, 가을은 30, 여름은 40, 겨울은 20, W.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계톱의 연료 배합 시 휘발유 20리터에 필요한 엔진 오일의 양은, 자, 휘발유하고 휘발유 대 오일, 엔진 오일의 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25대 1의 비율로 섞어 줘야 돼요. 그런데 20리터다. 그러면 엔진 오일은 몇 리터일까? 잘 모르시면 X라고 놓고요. 25대 1이라고 놓고 내양의 합은 곱은 25X는 외향의 곱과 같다. 20리터와 같다. 그러면 X는 25분의 20이 되겠나요? 그러면 얼마죠? 이거 계산해 보면 0.8이 나오나요?
시험장에서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나오겠어요? 0.8이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공식적으로 예,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풀어버리십시오. 예불기는 누계 사용 시간이 얼마일 때마다 그리스를 교환했냐? 예초기는 20시간 사용할 때마다 윤활유 그리스 교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부 기온에 따른 점액도의 선택의 기준으로 틀린 거 보시면은 4번 같은 경우에요.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10도면은 완전 겨울철이죠. 겨울철에는 뭘 써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20W를 써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SA 30을 썼다. 이거 뭐 봐도 그냥 틀렸죠. 나머지는 보면은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30도 겨울 20W 그 다음에 10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이거는 일반적인 겨울이죠. 20 그 다음에 10도에서 40 이거는 모르죠. 봄,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 맞는데 틀린 것은 뭐가 되나요? 4번.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10도라고 그러면 20W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완전히 추운 겨울에는 20W입니다. 일반적인 겨울에는 20이고요. 봄, 가을에 30, 여름에는 40. 체인톱에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 휘발유하고 오일을 25대 1로 혼합하죠. 25대 1로 혼합합니다. 이 혼합하는 이유는 그랬습니다. 이유가 아닌 것은 아닌 것. 기계의 압축을 좋게 한다. 이 밀봉작용이 되기 때문에 압축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연동 부분에 마모를 줄인다. 마모를 줄이려고 오일을 넣는 거죠. 밀봉작용을 해준다. 그래서 오일이 들어가고 밀봉작용을 잘 해줘요. 그래서 압축도 높아지는 거고요. 폭발력을 좋게 한다. 아니에요. 오일이 들어갈수록 폭발력은 약해지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체인톱 연료 주입 시 오일을 먼저 넣고 연료를 주유하는 이유로 가장 알려진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1번째로 오일을 넣고 그리고 두 번째로 휘발유를 넣는다. 왜 그러냐 이거죠. 오일을 먼저 넣고 휘발유를 넣어야 오일 넣는 걸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휘발유 먼저 넣어버려가지고 오일 넣는 걸 깜빡하고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기계 또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윤활 적용 못 해주니까. 그래서 오일 먼저 넣고 그럼 오일만 먼저 넣고 휘발유 안 넣으면요. 돌아가겠어요? 기계 안 돌아가지. 시동이 안 걸리죠. 그래서 오일을 먼저 넣는 것은 오일 까먹지 말라고 휘발유만 넣고 돌리면 우선은 돌아가죠. 한참 돌아가다가 오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피스톤 달라붙어 버린다. 그래서 그 답을 찾으면 여기서 뭐가 되겠나요? 그렇죠. 오일을 반드시 주의해서 체인 손상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오일을 넣는 겁니다. 산림 작업용 예불기로 6시간 작업하려면 혼합연료 소용량은 얼마냐? 자, 예초기, 예불기, 시간당 얼마 먹죠? 0.5리터 먹습니다. 0.5리터 시간당. 그러니까 6시간 작업을 했으면 6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러면 3리터 먹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불기 연료가 시간당 0.5리터다.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겠죠. 체인톱의 연료는 휘발유에다 뭘 섞은다고요? 기어 오일이 아닙니다. 엔진 오일을 넣어야 돼요. 엔진에 들어가 가지고 윤활 작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체인톱의 연료는 휘발유에다가 엔진 오일을 섞는 것이다. 소경제 인분 작업을 하려고 2리톱의 톱날 갈기를 할 때 가장 적당한 거 2리톱입니다. 2리톱에서 침엽수, 활엽수 이렇게 나누는데요. 침엽수는 몇 도죠? 60도. 활엽수는 75도. 그냥 눈두장 찍어 두십시오. 2리톱에서 침엽수 60도, 활엽수 75도. 그래서 가슴각 그럴 때 가슴각이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톱날이잖아요. 이 톱날하고 이 선하고 재볼 때 여기 이게 가슴각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톱니 가슴각은 침엽수 65도, 활엽수 75도입니다. 기계톱의 체인을 갈기 위해서 작업한 직경에 원통줄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림에서 원통줄의 선정이 잘 된 거. 예, 원형 줄이 약 10분의 1 정도가 톱날 위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됐고 이거는 덮여서 안 됐고요. 이 정도 10분의 1 정도가 원형 톱이 위로 올라오는 상태.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의 지름이 10분의 1 정도가 상부 날 위로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불기 작업을 할 때 작업자 간의 최소 안전거리로 작업한 것. 여기서 한 사람이 예불기 작업하고 여기서 한 사람이 예불기 작업하면 이 거리가 몇 메타는 떨어져야 되냐 이 말이죠. 10m 이상은 떨어져야 합니다. 최소 10m는 떨어져야 해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불기 작업 시 안전거리는 10m이다. 벌도된 나무를 체인톱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렇게 이제 벌도된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막 가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가지치기를 이제 하려고 한다. 체인톱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지금 그걸 묻는 거죠. 안내판이 짧은 중기계 톱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거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중기계 톱이 아니라 경기계 톱이에요. 굉장히 짧은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안내판, 이 안내판이 요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요 안내판이 짧은 걸 사용해야 돼요. 벌뜯은 나무에 체인톱을 가능한 얹어놓고 작업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작업자는 벌뜯은 나무로부터 가급적 먼 간격을 두고 틀렸죠. 밀착해서 해야 돼요. 밀착해서. 체인톱을 벌도목 밑에 밀착시키지 않고 작업한다. 체인톱을 벌도목 위에 밀착시키지 않고 작업한다. 이것도 틀렸죠. 밀착하고 해야 돼요. 가능한 얹혀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벌도된 나무에 체인톱을 가능한 얹어놓고 작업한다. 그래서 체인톱을 벌도목 위에 밀착시키고 길이가 짧은 경기계 톱을 사용한다. 체인톱의 체인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오일통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일 속에 잠가두는 거예요. 윤활유 속에다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인톱에 보통 휘발유가 아닌 불법 제조 휘발유, 불법 제조 휘발유를 썼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오일막이 생긴다. 이건 오일막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불량 제품을 썼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연료 효소 경의 수명이 길어진다? 그럴 리가 없겠죠. 연료통 내막이 강화된다?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답은 1번일 텐데 기화기막 또는 연료 호수가 높고 연료막 내부를 부식시킨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불법 제조된 휘발유. 이게 뭐였죠? 옛날 그 길거리에서 많이 놓고 팔았었죠? 불법 제조 휘발유. 뭐 신나 같은 건가요? 하여튼 그걸 쓰면은 부식시키고 안 좋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내의 괄호의 적당한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체인톱의 체인 규격은 피치로 표시하는데 서로 접해 있는 몇 개의 리벳 간격을 뭐로 나눈 것이다. 이 리벳 간격을 3개의 리벳 간격을 그러면 간격이 이렇게 되겠잖아요. 요것을 나누기 2로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을. 그러면 이 길이의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이것이 이 피치가 되는 거예요. 체인의 그 규격이 되는 겁니다. 규격인 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리벳 간격을 2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3개의 리벳 간격 2로 나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피치란 3개의 리벳 간격을 2로 나눈 값, 즉 2분의 1 길이로 인치로 나타낸다. 72번입니다. 체인톱 엔진이 고속 상태에서 갑자기 정지했다. 그 이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연료 탱크가 비어있다.
그렇죠. 그럼 갑자기 정지해버리죠. 또 공기주입기가 막혔다. 그래도 갑자기 정지하죠. 에어필터가 더럽혀졌다. 갑자기 정지하지는 않겠죠. 뭐 푸덕푸덕푸덕 한다든가 공기주입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화기 조절이 잘못되었다. 이 경우에도 푸덕거리겠죠. 갑자기 정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클러치가 손상되었다. 클러치가 손상되면 어떻게 해요? 엔진은 돌아가겠죠. 근데 톱날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힘으로 전달을 못 해주니까.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엔진이 정지했다 그러니까 연료 탱크가 비어가지고 그렇죠. 휘발유가 없거나 또는 공기 주입기가 완전히 막혀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2번, 3번의 경우는 엔진 회전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은 엔진이 갑자기 정지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4의 경우에는 동력 전달이 문제가 있죠. 클러치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회전을 한다. 그래서 엔진이 고속 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정지했다. 그것은 연료 탱크가 비어 있거나 또는 연료 탱크에 공기 주입이 막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다. 다른 나무에 걸린 벌채목의 처리 방법이다. 틀린 것은 걸린 나무를 흔들어 넘긴다.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렛대를 이용하여 넘긴다. 맞습니다. 소형 견인이나 로프를 이용하여 넘긴다. 맞습니다. 넘길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 표시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린다. 이러다 그 밑에 아이들이나 지나가다가 많이 쓰러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안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험 표시를 하고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금줄을 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걸 안 해주고 그냥 떠났다 방치했다. 문제가 생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에서 작업 배치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뭐니 뭐래도 안정성이죠, 안정성. 능률만 최대하다가 안정에 문제가 생겨서 인명에 문제가 생기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관건은 산에서 벌목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최고의 관건은 작업자의 안정입니다. 안전, 안정. 산림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맞죠? 한 가지 작업을 계속한다. 한 가지 작업을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작업 피로도가 높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규칙적으로 휴식한다. 맞습니다. 서서히 작업 속도를 높여야지 급격히 높이면 문제가 됩니다. 다 맞죠? 틀린 것은 한 가지 작업만 계속하면 작업 피로도가 너무 높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작업만 계속하게 되면 작업 피로도가 더하게 돼서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선집재. 장점이 되는 거. 가선집재라는 게 보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타워 같은 걸 쳤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원격 조정을 해가면서 이 줄을 타고 내려오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가선집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집재 방법보다 지형의 조건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맞죠? 공중에 띄어가지고 오니까. 임지 및 잔존 인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들 사이로 목재 끌어내려면 이 나무들 산 나무들도 많이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임지 및 잔존 인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트랙터 집재에 비해 집재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소요된다. 맞습니다. 공중으로 끌어내리니까. 그런데 다른 집재 방법보다 작업에 대한 기술력 요구도가 낮다? 아닙니다. 예, 작업원의 기술력을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작업 환경 중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소음, 진동, 분진 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작업 인원이 좀 적다고 하면 조금 피로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식재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식재 갱의 자료가 안전한가 확인한다. 맞겠죠?
경사지에서는 상하로 서서 작업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한 사람 서고 여기에 한 사람 그대로 섰다. 상하로 섰다. 만약에 여기서 돌이 굴러내리면요. 돌에 맞겠죠. 어떤 이유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상하로 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에 서면 한 사람은 이쪽에 선다든가 이렇게 빗길 치셔야겠죠. 돌이 굴러내려도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내리게. 상하로 서서 작업한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작업자 간의 안전거리 유지한다. 맞습니다. 안전장비 착용한다. 맞습니다. 상하로 서지 말아라. 돌 맞는다. 이런 얘기죠. 경사면에서 작업할 때 상하 동시에 작업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협이 있습니다. 다음 중 벌목 조제 작업 시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다리입니다. 다리가 가장 부상을 입기 쉬운 신체 부위입니다. 집재 작업의 촉구 설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그냥 정답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십시오. 작업줄 내각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각을 벗어나줘야 합니다. 촉구 작업할 때는 작업자 위치는 반드시 내각을 피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예 그냥 각인해 줍니다. 촉구 작업을 설치할 때 작업자 위치는 작업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촉구 작업 설치할 때 내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전장비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안전 헬멧, 떨어지는 나무나 가지 등 돌 등으로부터 그렇죠 보호해주죠. 귀마개 난청 보호해주죠. 얼굴 보호망,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아닙니다. 얼굴 보호망은 그렇죠 그 백팩으로 그러니까 그 엔진톱이 튄다든가 할 때 얼굴 쪽으로 튀죠. 또 뭐 돌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위험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거지 자외선 보호는 아니죠. 안전복, 더위나 추위, 오염이나 각종 상해로부터 보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얼굴 보호망은 무슨 해수욕장에서 뭐 자외선 보호 이런 게 아니죠. 타격 물체 등으로부터 눈, 빛,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82번입니다. 벌목 작업 시 2인 1조로 2개 팀이 작업하고 있다. 각 작업팀 간의 벌도목 수고로부터 최소 안전거리로 가장 작업한 것은. 자, 여기에 서 있는 이 나무를 벌도합니다. 또 저쪽에서도 한 팀이 또 이렇게 나무를 벌도합니다. 얼마 정도를 떨어져야 되냐 하는 거죠. 이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떨어져서 작업해야 합니다. 2배 이내에 작업하게 되면 이 나무가 쓰러질 때 그렇죠? 그대로만 한 배로 쓰러진 건 아니죠. 그래서 2배 넓이 이상으로 이 수고에 2배 이상의 그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벌도목 나무 높이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벌목 작업 시 벌도 대상 수목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벌목 작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벌목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된다. 맞죠? 어느 쪽으로 벌목 나무가 쓰러질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맞습니다. 잔전목의 이용제익이 많이 나오도록 한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자르고 난 나머지가 뭡니까? 이게 잔전목. 그리고 자른 요 부분이 벌도목. 이렇게 되겠죠? 잔전목에 이 이용제익이 많이 나오도록 한다.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겠어요? 여기쯤 자르면 되겠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잔전목은 적게, 그렇죠? 지표면 쪽에서 잘라야겠죠. 그래서 잔전목의 이용이 아니라 벌도목의 이용이 이용제적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잔전목 그래서 틀렸죠. 주본 인목의 피해를 가능한 최소 감소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계경비는 크게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한다. 가변비용에 해당되는 거. 자, 기계톱을 작동시키면 들어가는 비용. 그럼 뭐겠습니까? 연료비가 되겠죠. 기계톱 작동하는 것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비용은 작동시키든 안 시키든
들어가는 비용, 창고 보관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기계를 사용하든 안 하든 들어가요. 그런데 기계를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가변 비용이죠. 그래서 가변 비용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체인톱 필터의 정비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이 체인톱의 에어 필터는 목재의 그 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분진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에 손질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어 필터는 매일 작업한다. 작업 후에 손질한다. 기계톱 일일 정비 대상이 아닌 것. 에어 필터 청소 1일이고요. 안내판 손질도 1일마다 해야 되고, 휘발유 오일 혼합도 할 때마다 해야겠죠, 1일마다. 근데 스파크 플러그의 전극 간격 조정, 이것은 주간 정비 사항입니다. 매일마다 플러그 전극의 간격 조정을 해야 되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 간격 조정입니다. 간격 조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주간 정비 사항입니다. 4번은 주간 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소경제 벌목 작업의 간이 수부에 의한 절단 방법으로 작업한 거.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톱이 배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추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쓰러질 자리를 이렇게 먼저 삼각형을 따놓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잘 넘어지라고. 요 따놓은 것을 수구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넘어지게, 잘 넘어지게. 그래서 추구가 수구보다 약간 위에 있어야 좋아요. 그런 그림을 찾아보면 몇 번이겠어요? 이거겠죠. 이쪽에서 톱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에서 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지는 거죠, 나무가. 수구보다 약간 높게, 추구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계의 몸통과 작업기와의 연결부에 고무뭉치가 끼어있다. 고무뭉치가 끼어있다. 뭐 때문일까요? 저 진동의 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진동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진 고무뭉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체인톱에서 초크 나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처음 시동 걸 때 숨통 막히게 공기 주기를 끊고 연료를 많이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죠. 연료를. 그래서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동 시 냉각 공기를 차단하고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초크 나사를 잠궈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초크 나사는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체인톱 시동을 걸 때에 냉각 상태의 기관을 시동할 때 그 기화가 나빠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시동 시에 공기 유입을 저지하고 다량의 연료를 공급해서 시동을 잘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초크나사를 불러준다 하는 겁니다. 체인톱의 안내판과 체인의 수명을 나타낸 것. 체인톱에서 체인, 그 다음에 안내판, 가이드바, 그 다음에 몸통. 그럼 체인의 수명은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150시간. 안내판은 450시간. 몸통은 1500시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내판과 체인 그랬으니까 안내판이 450시간, 체인이 150시간. 450, 150 찾으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갈 때 약간 둔하게 갈아야 톱의 수명도 길어지고 작업 능률도 높은 벌목지. 약간 둔하게 가는 것이 좋다. 그냥 눈도장 찍어둡니다. 참나무 벌목지입니다. 너무 예리한 게 좋지 않습니다. 참나무 벌목지는. 92번입니다. 체인톱의 부속장치 중 지뢰발톱. 지뢰발톱은 뭐 하는 것이냐? 우선 지뢰라는 말이 한 번이나 나온 것은 지금 2번이겠죠. 여기서 보면 2번인데 이게 정확한 작업 위치하고 좀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지 역할을 해주고 완충도 해준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지뢰발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지뢰발톱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 소문이 같은 요게 지뢰발톱이 여기 있는 이것을 자를 위치에다 딱 고정시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지지 역할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위치를 선정해 준다. 또 체인톱을 지지해 준다.
또 지렛대 역할도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뢰발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계톱의 엔진이 고속 상태에서 전기되었다. 아까 봤죠? 첫째는 연료 공급이 없다. 쉽게 말해서 앵꼬됐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공기 주입이 막혔다. 이 두 가지 원인가 갑자기 선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에어필터가 더럽혀져 있다? 더럽혀져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바로 멈추진 않죠. 연료 내 혼합량이 적다 이것만으로도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에어필터 더럽혔다 해도 뭐 쿵떡쿵떡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멈추겠지. 바로 멈추지 않죠. 연료 뚱께 공기 주입이 막혔다. 바로 멈춥니다. 엔진이 너무 그을려 있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료 탱크 내에 연료가 없거나 또 공기가 주입되지 않을 경우에 갑자기 정지하게 됩니다. 체인 톱날을 연마하고자 할 때 필요 없는 것은 평줄, 원형줄, 깊이 제한책 다 필요합니다. 반원형줄은 아닙니다. 원형줄이 필요하지 반원형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체인톱에 대패형 톱날 연마 중 옳은 거. 대패형 톱날. 창날각은 얼마예요? 창날각은 35도. 가슴각은 90도. 그냥 암기해 두십시오. 대패형 톱날, 창날각 35도, 가슴각 90도. 그래서 창날각 35도, 가슴각 90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도끼 자루의 길이. 매번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얼마가 가장 좋다고요? 작업자의 팔 길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작업자의 팔 길이 정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도끼 자루의 길이는 작업자의 팔 길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 중 원목 집 운제용 장비가 아닌 것. 원목을 옮기는 것, 포더, 소형 집재용차, 집재용 트랙터, 다 물건 집 운반용이죠. 펠러번처는 뭡니까? 펠러번처는 이건 벌목하고 플러스 가지치기, 다듬기, 그 정도 역할입니다. 펠러번처. 집 운제용 기구 아닌 거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게 펠러번처예요. 이것은 벌목, 주로 벌목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정도입니다. 벌목과 직접 기능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요게 포워더죠, 포워더. 요게 운반용입니다, 운반용, 포워더. 산림작업용 도끼에 날을 갈 때 날카로운 삼각형을 연마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약간 뭉툭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박혀가지고 잘 안 나무요.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힘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아치형으로 뭉툭하게 간다. 그것은 뭐라고요? 도끼날이 목뒤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하였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톱으로 옳은 것은 딱 보시면 알겠죠? 2리톱이죠? 무용용 2리톱입니다. 다음 중 용도가 같은 도구만으로 바르게 구성된 것은 용도가 같다. 스위스 보육낫, 손도끼. 이것은 무용용이고 이것은 벌목용이고 틀리죠? 재래식 낫하고 가지치기는 풀베기용이고 이건 가지치기용이고 이것도 틀리죠? 고지절단용 가지치기하고 가지치기 톱하고 소형 손톱하고 이건 다 가지치기 톱으로 이것은 맞습니다. 손도끼하고 무용용 1톱 이것은 무용용이고 이것은 벌목용이고 틀리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침활엽소 유령림의 무육작업에 사용하고 직경 5cm 내외의 잡목 및 불량목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 자, 무육작업, 어린 유령림, 유치원 다니는 애들, 어린 나무, 무육작업에 사용하고 직경 5cm 내외의 잡목이나 불량목을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 그러면 딱 보면 나왔죠. 스위스 보육낫입니다. 불량목 제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스위스 보육낫입니다. 기출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자 수동률이 가장 높은 수정은, 정자 수동률이 가장 높은 수정을 여기서 보면 가래나무입니다. 가래나무는 호두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죠. 50%가 넘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정자 수동률, 채집한 열매에서 정선해둔 정자의 비율이 정자 수동률인데요. 가래나무가 50.9%입니다. 박다리 23%, 벚나무가 18%, 잣나무가 12%. 그러니까 솔방울 하나 따가지고 전부 다 제거하고 나머지 잣만 나왔다. 이게 수동률이에요. 그 나머지 껍데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12.5%가 잣이라면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88%는 뭐란 얘기예요? 솔방울 껍데기란 얘기죠. 잣 껍데기. 요게 수동률이에요. 수동률. 순수 잣. 잣. 그래서 가래나무는 이게 50%라는 거예요. 가래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래나무예요. 호두하고 비슷하죠? 이게 53%가 수동률입니다. 이게 가장 높다. 소립종자의 실중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소립종자는 첫립, 대립종자, 그러니까 잘 자란 거, 소립종자. 씨앗이 작은 거, 대립종자, 밤이나 대추 이런 것처럼 대립종자, 씨앗이 큰 거. 이 대립종자는 백립, 소립종자는 첫립을 각 4회 평균, 무게 단 것을 4회 평균. 요걸 실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중에 대한 설명으로 첫립의 4회 평균, 소립종자니까 첫립이죠. 이거 대립이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중이란 대립종자는 백립, 소립종자는 첫립을 4회 평균 중량을 잰 것. 이것이 실중이라고 합니다. 임지의 비료목을 식재하여 비료목, 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다음 중 비료목으로 적당한 것. 비료목으로 제일 적당하다고 우리가 알려진 것이 가까시아, 그 다음에 오리나무, 이런 것들이죠. 콩과식물. 여기서는 오리나무가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덩굴류 제거 작업 시 약재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업 시기는 덩굴류 휴직인 1, 2월에 아닙니다. 덩굴이 밀어 올려가지고 더 이상 밀어 올릴 힘이 없을 때 그때 덩굴치기를 하죠. 그게 보통 7월 중에 하는 거죠. 7월 중에. 칡제거는 뿌리까지 죽일 수 있는 글라신 액제가 좋다. 맞습니다. 약재 처리 후 24시간 이내 강우가 있을 경우에 흡수율이 높다? 틀렸죠. 빗물이 다 씻겨가 버리는데 약효가 얼마나 있겠어요? 제초제는 살충제보다 독성이 적기 때문에 약재 취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제초 독합니다. 그래서 약재 취급에 주의를 요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덩굴 제거의 적기는 덩굴 식물의 뿌리 속의 영양분을 다 소모한 밀어 올리느라고 다 소비해버린 그 7월경 7월경이 딸리면 더 이상 이제 밀어 올릴 힘이 없어요. 뿌리가 양분이 없어서. 그때가 제일 좋다. 제초제도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파종조림의 성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파종조림. 그래서 종묘장에서 묘장에서 조림하는 거라고 임지에다가 파종조림하는 거하고는 임지 파종조림하는 것은 약간의 흙을 두껍게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수분 증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육묘장에서다 그러면 그 두껍게 덮을 필요가 없죠. 그냥 물 주면 되니까. 근데 이 산 인야에다가 했을 경우에 물 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흙을 약간 두껍게 덮어준다. 다른 것보다 흙을 더 두껍게 덮어줄 경우 수분 조절이 어려워 건조 표현을 입는다. 이건 틀렸죠. 건조 표현을 입지 않겠으면 좀 더 두껍게 덮어줘야 된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묘포의 정지 및 착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밭가리 깊이 20 내지 30cm 정도가 가장 적합한 밭가리 깊이가 되겠습니다. 인분을 띠 모양으로 구획하고 각기를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갱신하는 방법. 띠 모양.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혁대. 우리 혁대 있잖아요, 혁대. 이 대자가 띠 대자예요, 띠 대자. 요렇게 띠 모양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개란 얘기예요. 띠 모양이다. 그래서 인분을 띠 모양으로 구해간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을 전부 벌목을 합시다. 다음번에 이걸 전부 벌목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을 대상 이런 말로 쓴단 말이에요. 대상. 그래서 띠 대자를 쓴다. 이 띠 나오면 대자, 띠 대자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대상 개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대자가 띠 대자, 띠 모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8번입니다. 묘상에서 당근 작업, 뿌리를 잘라주는 당근 작업에 대한 설명, 주로 휴명기에 실시한다고 틀렸어요. 뿌리가 나는 생장기에 해야 세근, 측근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근, 측근을 발달시킨다 하면 맞고요. 또는 일부는 묘목에 철늦은 늦자람도 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먹게 하려고 이런 것도 있죠. 당근의 깊이는 뿌리 3분의 2 정도는 남겨줘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근 작업을 생장기에 해야지 휴명기에 실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생장기에 실시해서 잔뿌리가 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벌채 방식이 간벌 작업과 가장 비슷한 것은 간벌 작업, 소위 말해서 속가백이죠. 개벌 작업은 다배번인 거, 중림 작업은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가꾸는 거. 이건 관계가 없는 거죠. 모수 작업은 아주 적은 모수만 이렇게 남겨둬서 여기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 이게 모수 작업이고요. 벌칙 간벌 작업과 비슷하면 여기서는 택벌 작업. 선택해서 벌목해 주는 거. 간벌 작업도 속가배기. 택벌 작업도 숲 전체를 보고 일부를 속가배기 해 주는 거. 그래서 간벌 작업과 비슷한 것은 택벌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침엽수의 수용목 선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침엽수가 이렇게 있으면 뭘 쓰려는 거죠? 이걸 지금 목재로 쓰려는 거예요. 목재로. 그러려면 이 수간폭이 좁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수간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수간 사용. 요건 다 비어 없애버릴 거니까 이건 좁고 가는 게 좋습니다. 수간이 넓을 거 그러면 틀린 거예요. 생장이 완성할 거 맞습니다. 상층 인간이 속할 것도 맞고 상장한 동자가 날 거 이것도 맞습니다. 수간이 넓은 거 이건 틀렸습니다. 침엽수는 수간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간이 곧을 것. 요게 수간이죠. 수간. 요게 수간. 이거는 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좁아야 돼요. 수간은, 이 간은, 곧은 게 좋고. 11번입니다. 묘포의 설계 면적에서 육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육묘지. 육묘지에는요, 재배지, 현재 재배지, 플러스 휴한지, 좀 쉬고 있는 거. 이것도 육묘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묘상간의 통로 면적, 이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재배지, 일시 휴한지, 묘상간의 통로 면적, 이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방풍림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모수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수 작업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드문드문 1헥타르에 한 2, 30번 정도 이렇게 모수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씨 떨어져서 나라고요. 자, 다른 건 다 배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에 좋겠어요? 양수 수종을 갱신하는 데는 좋겠죠. 그런데 이것에는 좋아요. 근데 음수에는요. 좀 가려줄, 햇빛 가려줄 무슨 나무들이 좀 있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음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 수종 갱신에 적합하다 그러면 맞는 거죠. 양수와 음수의 섞임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모수가 떨어져서 나는데요. 이 모수가 양수면 양수만 나겠죠. 그래서 섞일 수 있다. 아닙니다. 헥타르당 낭비종수 100번? 아니, 2, 30번 정도. 2, 30번 정도. 현재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자 할 때, 아니요. 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나무가 여기서 나는데 수종 바꿀 수는 없죠. 수종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벌 싹 밀어버리고 새 나무 심어야 되겠죠. 수종 바꾸려면.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여기 있는 나무가 시들어서 이 나무가 나니까 수종 바꾸는 데는 안 돼요. 이거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토양층 등 빗물이 아래로 침전하면서 부식질 점토, 철분, 알루미늄 성분 등을 용탈하여 내려가다가 집적해 놓았다. 맨 위에가 뭡니까? 맨 위에가 유기질층이죠. 유기질층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밑에 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건 B층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B층이 되겠습니다. B층이라는 것은 여기 유기물층이 쓸고 내려가서 집적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B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목종자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발화, 즉 싹이 트는 거죠. 싹이 트는 것은 흙이 없어도 싹은 튼다. 토양은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흙, 토양은 조건이 아니다. 수분하고 공기하고 온도만 맞으면 싹은 튼다. 콩나물도 물만 주면 되고요. 정자도 물에다 불려놓으면 다 그 싹이 틉니다. 그래서 토양은 환경인자가 아니다. 종자 발화의 요건은 온도, 수분, 공기 하나 더 한다면 광선까지입니다.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옳지 않은 것. TR율이 낮다. 이거는 뿌리고 이거는 지상부죠. TR율이 낮다는 건 이 값이 크다는 겁니다. 이 값이 R이. R 값이 크다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다는 말이죠. 뿌리가 튼튼하다. 활착률이 좋다. 이런 말이죠. 네,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런데 TR율이 낮을 때 아니 TR율이 낮으면 활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활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건조한 데 심었다 그러면 활착되지 못하죠.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았습니다. 활착되지 못합니다. 적정 시기보다 식재 시기를 놓쳤습니다. 활착되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TR율이 낮을 때는 이거는 활착률이 좋다. 활착률이 좋다. 그러니까 나쁘다 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아닙니다. TR율이 낮으면 활착률이 좋습니다. 산지의 묘목을 식재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무육작업. 산지의 묘목 식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라 그랬죠? 풀백입니다. 풀백. 풀백이 다음에 뭐 덩굴 제거, 그 다음에 뭐 재벌 이런 순서로 나가는 거죠.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풀백입니다. 최종림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최종림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채나 도난발이 없었던 인분, 최종림 지정 기준으로 맞습니다. 보호관리 및 최종작업이 편리한 지역 맞죠? 병충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한 상태 맞습니다. 단위 면적이 1헥타르 이상, 모수는 150번, 헥타르당 50번 이상, 50번이 틀렸죠? 헥타르당 150번 이상이죠. 150번 이상.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림 선정 기준은 단위 면적당 헥타르당, 단위 면적이 헥타르당 150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 중 생가지치기를 할 때 상처 부위의 부후 썩는단 말이죠. 부후 위험성이 가장 큰 수종은 단풍나무입니다. 가지치기 했을 때 부후 위험성이 가장 큰 나무는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은 가지 절단면이 잘 아물지 않습니다. 상체가 잘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부후,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쉽다. 선묘한 묘를 고른 2년생 소나무 묘목의 속당 번수, 묶음을 어느 정도 하겠냐는 거죠. 2년생 소나무니까 몇 주 정도 되나요? 몇 번 정도 되나요? 20번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소나무 2년생 속당 번수는 20번입니다. 그래서 건포당 복수는 50석이고요. 속당 번수는 20석입니다. 20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우리나라 지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무엇입니까?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이 우리나라 지각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그러면 화성암입니다. 택벌림에서 가장 많은 번수의 경급은, 택벌림은 언제든지 항상 숲을 생각해야 합니다. 숲 전체를 이렇게 보면 주요 이루고 있는 이 경급이 어떤 경급이냐면 소경급이에요. 소경급. 그리고 중경급, 대경급이 있는데 이건 다 해봐야 20, 30%란 말이에요. 소경급이 6,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숲 전체가 어우러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경급이 자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택벌을 하는 거예요. 택벌. 그래서 숲 전체를 고르게 주로 있는 것이 소경급이 되겠습니다. 21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택벌림의 구성, 소경급이 70% 정도고 중경급이 20%, 대경급이 10% 정도입니다. 풀베기 작업을 1년에 2회 실시하려 한다. 가장 알맞은 시기는 1년에 2회 정도를 하려고 하면은 1회 정도 하려고 하면 5월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근데 7월 정도가 맞겠죠? 근데 1년에 2회 정도를 하려면 6월과 8월 정도로 하면 맞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시 맹활력이 왕성한 활력 수정에 가장 적합한 작업 방법은,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시 맹활력이 왕성한 활력 수정에 가장 적합한 작업 방법은, 어린 나무를 가꾸려고 하는데 필요 없는 그것들을 자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맹활을 사용하려면 가까이 잘라야겠지만 뿌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서 한 1m 정도의 여기서 잘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뿌리가 나려고 하면 여기까지 밀어 올려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뿌리가 아니라 가지가 이렇게 나겠죠. 여기서. 이러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 올릴 힘이 없어요. 여기서 하면 맹활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맹활력이. 그래서 수간을 지상 1m 정도 높이에 절단한다. 그래서 어린 나무를 가꾸기 할 때 맹활력이 왕성한 활력수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활력이 왕성한 활력수 중은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수간 높이를 높게 절단한다. 약 1m 정도로 해주면은 맹화의 발생 및 생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공조림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공조림의 장점, 미이목지나 황폐지에 숲을 조성할 수 있다. 맞죠? 숲을 조성하는데 기간이 짧고 인분관리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인부들 풀어서 한꺼번에 심어버리니까. 사람이 인공으로 조림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불량한 연기를 가진 인분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하겠다. 인공조림 좋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곳의 환경에 적응되어 견디는 인핑 강하다. 이건 인공조림이 아니죠. 이건 천연갱신이죠. 천연갱신에 있을 때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것의 환경에 적응돼서 견디는 힘이 강한 것. 이건 천연갱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헥타르의 산림 묘목을 2m 간격으로 정방형을 식재하려고 한다. 최소한 몇 주의 묘목이 필요한가? 1헥타르는
만제곱평방이죠. 10헥타르면요. 10만 제곱평방이 되겠네요. 그런데 묘목을 2m 간격으로 그러면 이쪽 2m, 이쪽 2m 그러면 2니까 4제곱평방마다 한 주가 1주를 심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만 나누기 4가 되나요? 그러면 2만 5천이 되겠네요. 2만 5천 주가 필요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의 과정을 한번 보시고 다 각자가 한 번씩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균은 뽕나무 오갈병 몇 번 지금 다루었죠? 이 문제는 파이토플라즈마죠.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균은 파이토플라즈마다. 다음 중 알로 월동하는 해충 알로 월동하는 해충 이것도 몇 번 다뤘죠? 네, 텐트나방입니다. 28번이 2번입니다. 다음 중 기주교대를 하는 소목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기주교대하지 않는 것 그 말이죠. 정답은 그렇죠. 소나무 제선증병은 어떤 나무에서 어떤 나무로 옮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기주교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뭡니까? 예, 솔수임 하늘소가 소나무 제선병 좀 묻혀가지고 날아다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통해서 옮기는 건 아니에요. 기주교대는 아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주교대죠. 잣나무 털렵병, 소미풀하고 까치밥나무, 요게 기주식물이고, 향나무하고 배나무, 향나무 녹병이 걸리면 향배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나무의 앞으로 향배를 알 수가 없어요. 향나무 녹병하고 배나무는 기주교대다. 향배. 네, 그렇게 외워두시고. 포플러 잎녹병은 낙엽성. 여기 기주식물이죠. 사과나무 불구무늬병, 향나무가 기주식물입니다. 충분히 자란 유충은 먹는 것을 중지하고 유충식의 껍질을 벗고 번데기 된다. 번데기 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충에서 번데기 되는 것. 이걸 용화라고 합니다. 용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유충이 되는 것을 부화라고 그러죠. 알에서 깨나오는 것을 부화했다 그러죠. 유충이 번데기가 되는 것을 용화라고 그러고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것을 우화라고 날개 달고 나온다고 해서 우화라고 그러죠. 완전 변태하는 애벌레 유충, 불완전 변태하는 애벌레를 약충이라고 한다.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눈도장 찍어두시고요. 배나무를 기죽게 하는 이종지생성병 상배 향나무 녹병하고 배나무 이종지생 그래서 배나무 그러면 앞으로 이 나무 향배를 알 수가 없다. 향나무 녹병 다음 수목병의 중 바이러스 유한병은 바이러스는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모자이크라고 그랬죠. 바이러스 유한병은 유일하게 하나 모자이크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유한병 모자이크 잣나무 털럭병 감자균 벚나무 빗자루병은 잔황균 이 곰팡이균 종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다음 중 살충제의 제형에 따라 분리된 것 제형, 모양새에 따라 분리된 것 유제, 수화제, 분제 이런 모양새에 따라 분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수화제가 정답이 되겠죠. 살충제의 제형에 따른 분류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스 대기오염에 의한 수목의 피해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람이 없는 날에는 피해가 크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보다 봄의 피해가 크다. 맞습니다. 대기 및 토양 습도가 낮을 때 피해가 늘어난다. 틀렸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
피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기 및 토양 습도가 높을 때에 피해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밤보다는 동화작용이 왕성한 낮에 피해가 심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항산가스 대기 오염, 그러면 대기 및 토양 습도가 높을 때 피해가 는다. 낮을 때 그랬으니까 틀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 아항산가스 피해가 높다. 다음 중 산불에 대한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무엇보다 산불에 대한 내화력을 가장하다 그러면은 은행나무를 꼽겠죠. 편백곰수 살나무는 전부 약합니다. 산불에 대한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은행나무입니다. 다음 제초제의 병뚜껑과 포장지 색으로 오른 것. 제초제 치면 어때요? 이 식물체들이 누렇게 떠 죽죠. 누렇게 뜹니다. 누런색, 황색 기억해 두십시오. 제초제 병뚜껑 색깔은 황색입니다. 제초제는 황색이고 살충제는 녹색이에요. 풀벌레가 녹색이죠. 살균제는 분홍색입니다. 생장조절제는 청색입니다. 이 색깔들이 자주 나오니까 눈도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 및 치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병원균이 뭡니까? 파이토플라즈마죠. 그리고 항생제를 주입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병원균은 파이토플라즈마고 치료약은 항생제를 주입합니다. 성숙한 유충의 몸 길이가 가장 큰 해충은 성숙한 유충의 몸 길이가 가장 크다. 어스랭이 나방입니다. 어스랭이 나방이 어느 정도 큰 걸 한번 보십시오. 약 10cm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유충 길이가 가장 큰 거 그러면 어스랭이 나방. 벼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벼떼기는 어떤 것입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떼서 나무의 수간이 피해를 입는 거. 이거 벼떼기죠. 피소라고도 하고요. 주로 코르크층이 얇은 오동나무라든가 매끈매끈한 나무들이 피소 피해를 많이 입죠. 남서 방향 이면의 고림목에 피해가 나타나기 쉽다. 맞습니다. 다른 애들이 막아줄 애들이 없고 자기 혼자 서 있으면 벼떼기 당하죠. 오동나무나 호두나무처럼 코르크층이 발달되지 않은 수종이 자주 발생한다. 맞습니다. 강한 복사광선에 의해 건조된 숲의 상초 부위에 부휴군이 침투해 피해를 입는다. 이것도 맞네요. 토양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관수나 해가림 또는 지풀을 이용한 토양 피복 등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토양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이게 지금 토양은 여기인데요. 이게 토양이에요. 이 벼떼기가 토양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토양의 온도나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햇빛이 직접 여기에 쪼여서 이렇게 해서 벼떼기를 입은 거예요. 토양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지풀 이용해가지고 토양 피복을 한다? 이런 방법은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균에 의해 발생되는 뿌리 혹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뿌리 혹병입니다. 석회량을 줄여야 돼요. 뿌리 혹병에는 석회량을 줄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건조할 때 알칼리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뿌리 혹병이 건조할 때 아니죠. 과습할 때, 습할 때 알칼리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죠. 틀렸죠. 주로 뿌리에서 발생하며 가지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뿌리에서도 발생합니다. 주로 그렇지만 가지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병원균은 수목이 병환 부위에서는 월동하지 않고 토양 속에서 월동한다. 병환 부위에서도 월동하고요. 토양에서도 월동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요. 방제법으로 석회량을 줄여준다. 뿌리 혹병은 석회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냉각된 기계 톱의 최초 시동 시에 가장 먼저 조작하는 것은 냉각된 기록
기계톱에서 시동이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해준 거 뭐 있었죠? 예, 초크레버를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크로 흡입되는 공기를 차단해서 연료의 양을 많게 해서 시동이 잘 걸리게 하는 것이다. 가선 집재에 사용되는 가공 본줄의 최대 장력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W 가선의 이 가선 있죠? 이 가선에 여기 타워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선의 중량 무게에다가 W에다가 더하기 P 가공 본줄에 걸리는 전체 하중, 요걸 더해준다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 나머지는 이제 파이 최대 장력계수로 곱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 둘을 더해준다. 이 가선의 무게하고 여기에 걸리는 하중하고 W 플러스 P를 더한 것을 이 최대 장력계수로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눈도장 찍어 두시는 겁니다. 소집재 작업이나 간벌질을 집재하는데 가장 적절한 장비. 집재한다, 모은다, 끌어당긴다. 뭐가 되겠습니까? 윈치가 되겠죠. 윈치입니다. 삼각 톱니를 가는 방법에서 톱니의 젖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젖힘의 크기는 0.2에서 0.5mm가 적당하다. 그렇다고 하더라. 활엽수는 침엽수보다 많이 제출해야 한다. 이게 틀렸는데요. 침엽수를 많이 젖혀줘야 합니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답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활엽수는 침엽수보다 많이 젖혀줘야 한다가 아니고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많이 젖혀줘야 한다. 그래서 침엽수는 활엽수보다도 많이 젖힌다. 왜냐하면 목섬유가 연하고 마찰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양묘 작업 도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양묘 작업이 뭘까요? 예, 어린 묘목을 심거나 자라게 가꾸거나 하는 거. 요게 양묘 작업이에요. 그래서 양묘 작업에 어린 묘목을 심는데 이리톱이 필요하겠어요? 지렛대가 필요하겠어요? 갈고리가 필요하겠어요? 식혈봉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구멍 뚫고 거기다가 옮겨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식혈봉은 필요하겠습니다. 45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양묘 작업, 묘목을 기르는 일, 식혈봉, 어린 묘목의 이식용 도구. 그래서 땅을 파주는 거죠. 도끼자루 제작을 위한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끼자루, 탄력 있고 질겨야 한다. 맞죠? 무겁고 보습력이 좋아야 한다? 무겁다? 틀렸죠. 가벼워야겠죠. 틀렸습니다. 가볍고 섬유량이 짧아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느티나무는 가볍고 섬유량이 짧아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가볍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섬유량이 짧아야 한다는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느티나무는 작업하지 않다. 아니요. 느티나무가 가장 좋습니다. 도끼자루 같은 걸로요. 그러면 맞는 것은 1번만 맞네요. 탄력 있고 질겨야 한다. 도끼자루는 가벼워야 합니다. 탄력이 좋아야 하고 질겨야 합니다. 닭달나무, 울풀의 단풍나무, 가래나무, 참나무 이런 것 등이 좋습니다. 대표형 톱날의 창날각으로 가장 적합한 것. 창날각은 대표형 톱날에서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35도라고 그랬죠. 가슴각은 몇 도라고요? 90도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형 톱날의 창날각을 물었으니까 3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실행에 심사숙고한다. 맞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 맞습니다. 가급적 혼자 작업에서 능률을 높이라.
혼자 작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팀별로라든가 짝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게 좋죠. 휴식 직후에는 서서히 작업 속도를 높여라. 맞습니다. 가급적 혼자 작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작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재장에서 통나무를 끌어내리는데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작업 도구는 집재장에서 찍어서 끌어내려야겠죠. 어떤 게 가장 좋겠습니까? 사피가 되겠죠. 사피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여기서 찍어갖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기계톱의 안내판의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에 접촉해서 안내판이 작업자가 있는 뒤로 튀어오르는 현상. 단단한 물체에 접촉하니까 팍 튀겨서 얼굴 쪽을 튑니다. 킥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킥백 현상. 뒤로 차버리는 거예요. 윤활유로서 구비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은 유섬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다. 점도가 적당해야 한다. 맞습니다.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온도에 의한 점도의 변화가 커야 한다. 틀렸죠.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어야 합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물 흐르듯이 줄줄 흐른다든가, 온도가 좀 춥다고 그래가지고 고무와 같이 좀 딱딱해지나 이러면 안 되겠죠. 윤활유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점도의 변화는 적어야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출력의 표시로서 사용되는 단위, 마력 단위죠. HP.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체인톱의 피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죠. 리벳 3개의 간격을, 3배의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간격을 몇으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눈다. 이 3배의 간격을 2로 나누면 이 길이의 2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이 리벳 간격이죠. 그러면 리벳 3개의 간격을 2로 나눈 거, 그걸 찾으면 되겠죠. 리벳 3개의 간격을 2로 2등분하여 표시한 것, 2로 나눈 것, 1번이 되겠네요.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 작업에서 안전상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쐐기, 철제 쐐기는 안 쓰죠. 요거 썼다가는 엔진 톱 날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재나 알루미늄 쐐기나 플라스틱 쐐기는 사용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쐐기는 어디다 박나요? 여기가 지금 수구죠. 이쪽에 쳐들어가니까 여기가 추구가 되겠어요. 그러면 되다 보면 여기 깊어지면서 톱날이 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쐐기를 박아가지고, 이런 쐐기를 박아가지고 사이를 넓혀주는 거예요. 톱날하기 좋도록, 톱질하기 좋도록. 예. 그때 여기다가 철제를 쓰면은 잘못하면 엔진 톱날이 다 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목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래서 철제 쐐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행적 엔진과 비교할 때 이행적 엔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적 엔진, 그냥 뭐 메고 하는 예초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죠. 무게가 가볍죠. 계기음이 엄청 크죠. 작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휘발유와 오일 소비가 많죠. 그러니까 틀렸죠. 적다 그랬으니까. 동일 배기량일 때 출력이 크다 그러는데 큰데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계톱에 사용하는 연료 휘발유는 20리터에 휘발유와 오일을 25대 1의 비율로 혼합하려고 한다. 반중 오일의 양은 얼마인가? 지금 몇 번 풀어봤죠. 20리터에 도대체 오일의 양은 얼마냐? X라고 놓고 휘발유와 오일의 비율은 25대 1이다. 그러면 25X는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20이죠. X는 25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0.8이 되나요? 계산해 보면 0.8 정도 나올 것 같죠. 0.8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꼭 풀어보십시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순서로 옳은 것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건 그냥 단숨에라도 외우셔야 돼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사행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에서 흡입압축 폭발 배기 어디가 맞나요? 흡입압축 폭발 배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여름철 10도씨에서 40도씨에 기계톱을 사용할 때 혼합류 제조를 위한 윤활유 점도 가장 알맞은 것. 자, 이렇게 온도가 나왔을 때는 단순히 겨울철, 봄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10도에서 40도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는 여름이라고 그랬지만 거의 가을로 계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SAE 40이 이게 40도를 넘었을 때이거든요. 근데 40도 이면이죠. 10도에서 40도.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를 써줘야 되냐면 SAE 30을 써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 SAE 30. 원래 SAE 30은 봄, 가을에 쓴다 그랬잖아요. 봄, 가을에. 근데 어떻든 이게 국제 표준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온도로 나오면 10도에서 40도 C 정도다 그러면 SA 30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40도가 넘었다 그러면 SA 40을 써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외기 온도에 따른 윤활유 점도액은 꼭 이것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0도에서 40도는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에서 10도는 20,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10도 굉장히 추운 겨울이죠. 이때는 20W를 쓴다. 그렇게 기억이 되십시오. 벌목 작업 시 다른 나무에 걸린 벌채목의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기계톱을 이용해 토막낸다. 이거 무조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그 나무 자체를 내려놓고 토막을 내야지. 지금 넘어지다 보니까 이 나무가 여기서 뵀더니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다른 나무에 지금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토막 낸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기계톱을 이용해서 걸쳐 있는 상태에 토막 낸다? 이건 안 돼요. 견인기를 이용하여 뒤로 끌어낸다. 맞습니다. 경사물을 따라 조심히 끌어낸다. 어떻든 끌어내려야 돼요. 방향전환 지렛대를 이용하여 넘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놓고 벌목에 간다.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벌도, 가지치기, 조제작업, 맞는 기계, 벌목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조제작업도 다 따듬어줘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하베스타입니다. 하베스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베스타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벌목뿐만 아니라 가지치기와 조제목, 다듬질, 토막내기 다 합니다. 하베스타입니다. 네, 이상으로 4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